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가 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해요. 일단 지난주에 했던 2 장의 뒷부분 마저 하고 3 장의 앞부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장은 외국어 교육 과정의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 지난주에 4 까지 했고, 5번째 인본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학문 중심의 교과 교육의 의문을 가지고 개인의 창의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이 학습자 개인의 발전에 공헌하는 내적인 보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은 학문 중심의 교과 교육의 의문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창의력 개발, 학습자 개인의 창의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음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개인의 창의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학습자 개인의 발전, 내적 보상, 그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먼저 인본주의적 관점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개인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전인 양성에 두고 교육 과정을 개인의 성장과 인간 완성에 필요한 자유화의 과정이다라고 본 거죠. 사실 자유화, 전인 완성, 이런 거예요.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교사는 자료 센터로서 기능하고, 그러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관심사를 찾아서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거고요. 교사의 역할은 자료 센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학습자의 정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 중심인데, 여기에서 교육에서 인간 중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학습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가고,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자료센터 역할. 그래서 학습자의 의견을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그런 거고. 그런데 인본주의적 관점의 교육 과정은 일정한 학습 순서가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특정한 교과나 영역의 발달을 심화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궁금한 것을 찾아내고 자율적인 학습을 시도하고, 교사는 관찰자적이고 자료 제공자적인 역할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과의 영역을 단계별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의 외국어 교수법에는 상담식 교수법, 공동체 언어학습법, 암시 교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식 교수법은 교사가 상담자, 협조자의 역할을 하고, 특별한 교재도 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교육 내용을 조직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렇게 교수법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것이나 실질적인 것을 배우겠지만, 상담식 교수법,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고도 하고 상담식 교수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교실을 운영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보통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동그란 테이블에서 이렇게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오늘 뭐 공부할지를 학습자 모국어로 진행을 하게 돼요. 모국어로 진행을 해서, "야, 우리 오늘 뭐 배울까? 뭐 공부하고 싶어? 주말 활동할까? 아니야, 아니야. 음식 공부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선생님, 음식 한국말로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은 주변을 어리어리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빈둥빈둥하면서 둘러보면서 관찰하고, 관찰자 역할을 하다가 학습자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그 부분을 번역해 줘서, 그러니까 목표로 번역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자 스스로가 대화문도 만들어요. 대화문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대화문을 목표어인 한국어를 모르면
선생님한테 뭐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이거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 목표 문장 오늘의 대화문을 만들고 오늘 활동은 스스로 연습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아까 이제 앞 페이지에서 체계적인 학습이 그 심화 학습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학습자가 궁금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처음에 초창기 초급에 시작할 때는 교사가 정제되게 제공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원하는 것이 훨씬 확장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등급이 올라가면 그 학습자 스스로 심화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초급의 과정이나 중급의 과정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심화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10 개가 있다면 학습자가 떠올린다는 게 뭐 배우고 싶은지를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모두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점이 그리고 암시 교수법은 암시 심리학과 요가를 이용한 교수법을 암시와 탈암시를 통해서 언어를 익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암시 교수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너는 안다, 너는 안다 이런 식의 어떤 암시를 하는 거예요. 수업 방식이 어떤 답을 딱 주거나 연습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암시를 해서 학습자가 인간을 되게 학습자를 이제 존중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꺼내는 어, 자기가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수법은 모두 학습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정감 있는 상태로 학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주의적 관점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인본주의 내의 진보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그 인본주의적 관점의 교육 과정이었고 진보주의적 관점의 교육 과정이 있겠는데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학습 방법을 터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은 고정된 사실의 음, 집합체. 지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사실의 집합체. 자, 여기 고정된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기계적 연습 혹은 유의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학습자 머리의 지식 체계 내에 어떤 기본 지식에 이게 들어와서 결합이 돼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머릿속에 고정이 되면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고정된 사실의 집합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는 고정된 사실의 집합체가 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봤는데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런 지식이 고정된 사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자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능동적 참여자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찾고 자료를 활용하고 의견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교육 목표와 그에 따른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학습자들이 탐구하고 활동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학습 내용이 확정된 교수 요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적, 절차적 원칙을 마련하고 학습자가 참여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진보적 교육 관점에서의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한 교수법에는 전신반응 교수법, 자연 교수법 등이 있습니다. 이 교수법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이해 능력이 표현 능력보다 선행되므로 듣기가 이루어진 후에 말하기를 가르쳐야 하고 듣기를 통해서 습득된 언어 능력은 다른 기능으로 전이될 수 듣기를 통해 습득된 게 다른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으로 전이될 수 있고 그래서 언어 형태보다는 의미에 중심을 두고 학습자의 긴장감을 최소화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한 여기 교수법이 전신반응하고 자연교수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신반응과 자연한 교수법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그래서 듣기 이해 능력이 우선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신반응 교수법
들어보셨을 텐데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몸으로 그냥 먼저 행동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린 아기의 언어 습득의 과정처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뭐 손을 흔든다든지 웃는다든지 운다든지 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령 같은 걸 배우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앉으세요. 뭐 누구누구씨 앉으세요 하면 딱 앉고 일어서세요. 일어서고 뭐 앞으로 오세요. 뭐 누구의 가방을 가져오세요. 뭐 연필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듣고 이해한 것을 이해가 되면 그걸 행동으로만 하면 그 발화하지 않아도 돼서 긴장감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런 거고 자연교수법도 어린아기의 모국어 습득에 초점을 둬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교수법들은 또 이제 교수 이론에서도 학습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출발을 했다. 진보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이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경험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단일 교수법에 교수 요목을 설계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정 중심의 설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여기서 단일 교수법의 교수 요목을 설계한 그 개인 경험을 교육 과정에 반영할 때는 하기 때문에 단일 교수법의 교수 요목을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과정 중심이 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과정 중심으로 설계할 때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일반화된 교수 요목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문 중심 관점이 되겠는데요. 학문 중심 접근이란 학문적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학습자들이 문화적 전통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를 습득하고, 문화적 전통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를 습득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상과 사물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어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문 구조 중심의 접근이 있는데요. 학문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목적을 다양한 지적, 예술적 효과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과업을 학습자들이 활용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학문 중심 관점이니까 이건 언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학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적 예술적 그랬는데 뭐 공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죠. 공학적인 것 이런 것, 문화적, 역사적 이런 것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에 속한 거고 그런 교과를 구성하는 그런데 유용한 그런 것을 상정해서 만들어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과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는 각각 특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교과의 구조를 습득하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한국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 언어 교육을 시작한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문 중심으로 한다면 그 역사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사고도구어 그러니까 사고도구어는 그 해당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어휘들이 사고도구어예요. 그럼 뭐 역사적인 용어들이 있겠죠. 만약에 공대라면 화학공학과 공부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그 과목마다의 특색이 있으니까 학문 영역마다 그 특유의 구조를 가졌다고 본 거고 최종 목표는 한국사를 공부한다면 한국사를 습득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사를 습득해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구조 중심의 교육 과정은 각 학문의 기저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교과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교과의 구조 개념을 사용해서 각 교과의 문제점이나 관심사, 부요 개념, 그 다음에 원리, 그런 탐구 양식 등의 구조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결론에 근거한 단순한 사실의 집합으로서 교과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서 지식의 폭발에 대처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각 교과의 구조를 학습자들은 물론 이 교사들도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학문의 목적이다 보니까 각 그 해당 목표 학문을 목적으로 하니까 언어 교사가 각각의 학문을 이해하는 게 또 쉽지 않고, 또 학습자도 이 어설픈 어려운 언어를 써 해당 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리에 대한 발견 학습이 어렵고 그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데 그래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자, 학문 중심에서 또 과정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교육이 있는데요. 과정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은 이미 알려진 결론의 암기. 이거 A는 B다라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학습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 역점. 그야말로 교육 과정의 중심인데 하루 1시간의 수업이라면 1시간 사이에 그 발견해 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의 암기보다 그 참여가 중요하다는 건 과정 자체가 참여하는 거니까 역점을 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관점에서 교육 과정은 오늘 말이 빨라지네요. 조정이 잘 안 되네요. 이성적 이 관점에서 교육 과정은 이성적 사고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사회적 의미나 전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교과 교육은 노출과 탐구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사실에 대한 질문에 의존하는 수업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질문에 의존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와 인지 과정이 포함된 문제를 찾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어휘와 문법에 관한 지식보다는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서 언어 사용을 위한 기능과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영어 교육에서 보면 1980년대부터 적용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이 과정 중심의 교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영어 교육에서 1980년대 적용 이 구성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심리학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과정 중심이라고 언어 교육으로는 적용이 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능동적 구성이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보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건 그 사회가 절대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사회적 맥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객관성, 그리고 사실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개인의 현실 구성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니까 맥락 속에서 그 자기의 지식을 구성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 해당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좀 더 포커스가 있고, 그 끌어낸 그 결과물은 덜 중요시, 뭐 절대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 구성이 중요하다, 과정이. 그래서 내용 지식보다는 이해 과정에 역점을 두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도 학습자들의 발달 과정과 실제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장에서 남겨놓았던 제가 너무 말이 막 빠르고 막 급하게 컨디션 조절이 좀 아직 다 안 돼가지고 그 교재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 이제
그 교육과정하고 교수 요목의 모형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1에 외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모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외국어 교육과정은 문법과 구조 중심, 그다음에 상황 중심,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모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구조 중심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상황 중심으로 구성하느냐,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구성하느냐, 문법과 구조 중심이냐, 상황 중심이냐, 의사소통 기능 중심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좀 그 모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어 간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어 교육 과정이 단순한 하나의 모형으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의 모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모형으로도 설계되고 있습니다. 언어관들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교수 방법이죠, 일종의 언어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걸로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형도 설계되고 있다. 먼저 고전주의적 구성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주의적 구성 모형이에요. 고전주의적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특정 목표를 구성하는 의문, 문법, 어휘의 요소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 교육과정 유형이에요. 중점을 둔 교육과정 유형인데, 자,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데서 비롯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렇게까지 이 전통에 근거해서 목표의 문법을 삭제하기 기술하고 쓰기 연습을 하고 번역 연습에 주력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교수법에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죠. 18, 19, 20세기까지 성행했던. 그래서 그 교수법이 이제 바탕이 된 교육과정 구성 단계는 먼저 구조 형식적 특성에 의한 문법 요점을 분류해요. 이건 뭐냐면 구조와 형식에 기반을 둔 문법을 분류하는 거예요. 문법 교육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동사용사, 조동사, 복합적 문법들, 이유를 나타내는 거, 뭘 나타내는 의미 아니고 형태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쫙 하는 거죠. 문법 요점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된 문법들을 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요. 어떤 내용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는. 그 다음에 기술문법 범주에 의해 내용 체계를 이렇게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전주의적 모형 중에는 순수한 문법 중심 교육과정은 전통 문법에 의해서 품사를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걸로 분류해서 문법 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걸 중심으로 문법 사항을 제시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육 자료로는 이제 먼저 문법 자료가 있는데, 문법 자료는 음, 목표 국가의 유명한 작가의 고전 작품 및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발표합니다. 자, 문법 자료를 아까 앞에서 이렇게 구조 형식적으로 이렇게 문법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구조 형식적 특징에 따라 문법 요점을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기술 문법 범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문법은 동사용사를 분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문법의 자료가 그 목표 문화권의 유명한 작가의 고전 작품 혹은 현대 작가의 작품, 문학 작품 같은 거죠. 그렇죠? 작품을 읽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문법을 발췌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 문법이나 규범 문법, 예외적인 규칙들이 여기엔 모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읽으려면 거기 있는 문법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기초적인 문법 얼른 배우고, 그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은 그 독해 대상, 번역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문법을 꺼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텍스트는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이제 텍스트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교재를 구성할 때도 교재의 내용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 그다음에 유명인사의 논설문, 연설문, 아니면 어떤 이야기, 일화 이런 것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교재 내용으로 선정해서 반영을 한다. 그래서 그거 한 과의 그 본문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문법을 쫙 배우고 거기에 필요한 어휘를 쫙 배우고 이런 방식이에요. 문법 번역지 교수 방법이에요. 일정한 문체나 기술 체제가 없어요. 당연하죠. 거기에 나온 것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 저자나 편집자의 의도와 설계에 따라 제시 형태, 배열의 순서, 문법 설명 및 예시 방법, 학습 분량 등을 결정하게 돼요. 책을 만드는 저자,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아 여기는 요걸 넣어서 뭐뭐뭐뭐 해야지 하면 주르르르 이렇게 분량 같은 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구조주의적.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전주의적 모형이었는데 두 번째는 구조주의적 모형이 되겠어요. 구조주의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주의적 모형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가르칠 때 언어의 구조를 직접 구성 요소 또는 구구조 구성 문법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하는 그런 교육과정. 언어 구조를 직접 구성 요소와 구구조 문법으로 기술하고 분류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구조주의적 모형은.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 모형과 구조주의적 모형을 의 차이를 보자면 전통적 모형은 라틴어와 그리스 문법 범주에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라틴어 학습, 그러니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그 구어가 사어가 된 문어만이 살아남은 그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화가 말하기가 필요 없는 거였죠. 의사소통이. 그래서 그 라틴어로 작성된 문화, 예술, 종교적인 그 학술서들을 철학서들을 읽기 위해서 라틴어 학습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근거가 되고 구조주의적 모형은 음, 음성 유형과 단어 경험을 기술한 문법에 근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 단계를 보면 구조주의적 모형에서 교육과정 구성 단계는 직접 구성 요소로 분류한 문장을 두 개의 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차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다음 단어, 어형, 음소 등의 순서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음소와 음소의 관계, 음소와 어형의 관계, 음소와 어형, 단어의 관계마다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의미에 유의를 해서 문형과 문장을 연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난이도 선정 구분을 하는 방법에는 구문법과 문형의 분류에 근거해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번역서죠 우리가. 그래서 영어 교육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영어 교육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죠.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지만 해서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러고요. 한국어로 바꾼다면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겠죠. 등으로 먼저 나눈 후에 구성 성분의 결합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조주의적 접근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구조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구조,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그래서 바꾸면 한국어라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의 그 문형, 그 문장의 구성 그런 거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시 순서는 문장의 종류를 단문, 중문, 복문으로 분류하고 단문이 이제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중문으로 복문으로 이런 순서로 짝짝짝 이렇게 확대하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형과 문법은 어휘, 구조의 단순성, 그 다음에 규칙성, 빈출도, 그러니까 빈도, 출현 빈도를 말해요. 빈출도, 대조 분석에 근거한 문법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구조에 관한 지식 학습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예요.
상황 중심 모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목표를 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니까 뭐 인사도 친구에게 하는 인사와 보통 사람에게 하는 인사, 공식적인 인사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두는 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구성은 먼저 제시 내용을 보면 언어 입력 내용으로 주제를 제시합니다. 언어 입력의 내용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상급 학년의 주제는 하급 학년에서 이미 학습한 것을 복습하거나 확장하도록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선형 제시를 말하는 거예요. 초급에서 이렇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심화되는 거죠. 해당 항목이. 그리고 제시의 순서는 예상되는 일반적인 관심사를 반영해서 상황 선정 및 제시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휘나 구문 등의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난이도보다는 상황에 적절한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교육 자료는 이제 먼저 언어 자료로는 학습자들이 목표 학습 후 학교 밖에 나가서 당장 사용하거나 장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각각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들을 언어 자료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구문은 각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모두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구문이 필요할까 다 제시합니다. 단문, 중문, 복문은 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도 한 번에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필요하다면 과거, 현재, 미래도 한 방에 제시될 수가 있고 단문, 중문, 복문도 한 방에 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모든 것이 같이 그래서 이 상황 중심 모형의 장점은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내용을 재배열하거나 학습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반면 단점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내용의 제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서 제시 순서 결정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뭐 굉장히 정밀하게 고려된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뭐 상황에 맞게 배우고 재별하고 막 하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재별할 수 있고 학습문서 달리할 수 있다는 것, 뭐 1과 배웠다가 5과 배웠다가 3과 배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수준별로 이렇게 쫙 제시되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반대로 단점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한국어 같은 그런 책 있죠. 그런 것들은 상황 중심으로 구성하기도 해요.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학의 정규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요걸 좀 가미를 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안 되는데 여행 한국어면 뭐 식당에서, 호텔에서, 뭐 그 버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거 다 넣어주는 거죠. 자, 다음은 네 번째 의미 기능 중심 모형입니다. 의사소통 기능의 의미 범주를 내용으로 하고 문법과 구조 중심 그리고 상황 중심의 단점 앞에 있던 문법과 구조 중심 그 문법 번역식 그리고 상황 중심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교육과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기능 중심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에서 의미 기능 중심으로 이제 모형이 이렇게 점차 발전해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법 구조 중심 문형과 문법 중시 그리고 상황 중심은 그러니까 문법과 구조 중심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고전주의적인 것에서는 문형과 문법이 중시되었고 그다음에 상황 중심에서는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문형과 문법을 중시. 인위적이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쓰일 거야 이런 거니까 그 이 두 교육과정 모두 상황에 따른 의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기능 중심 모형에서 이제 먼저 제시한 첫 번째 제시하는 거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는데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이 의미 기능 중심 모형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교육과정 구성을 보면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서 학습자들이 이제 그 해당 목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서 상황에 맞게 목표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이 그 의사소통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읽고 이해하고 다시 쓰고 이런 과정들이니까. 그래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과 정보 교환 그런 걸 내용으로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동적인 수단 등에 중점을 두어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 후에 자료와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은 학습하게 될 의사소통 기능 제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자,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한다는 게 그럼 뭐냐? 자, 여러 범주로 나누어서 언어 내용을 조직하고요. 그러니까 범주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서 언어 내용을 조직하고 의미와 형태를 문법, 어휘, 문법 목록, 어휘 목록, 문법과 어휘 목록과 연결해서 구문을 제시. 의미 형태를 문법과 어휘 목록하고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범주의 종류는 분류 방법에 따라 다르나 교육 과정의 내용 구성 시에 학습자의 요구,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 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의미기능 중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을 봤고 이 안에 또 의미기능, 의사소통 중심에서 의미기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미기능 중심으로 또 디테일하게 구체화된 교육과정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 범주에 의한 언어 내용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미 범주 내용을 그러니까 기능 범주 플러스 기능 범주에 의한 언어 내용 플러스 의미 범주 내용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의미 개념을 포함한다는 게 이제 의미 기능 범주. 의사소통 중에서 의미를 플러스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들은 화자의 그 발화 목적이죠. 목적과 의도. 그러니까 화자의 발화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어휘로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기능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재는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재는 내용을 상세화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주제를 수집하고 이를 배열하고 그리고 편집해서 교재를 제작합니다. 내용을 상세화하고 일단 흥미와 필요에 따라 주제를 이렇게 요구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다시 배열하고 편집해서 교재를 만들게. 그래서 전통적 교육과정에서의 구조 어휘의 기본을 둔 것과는 이제 대조가 돼요. 전통적인 것에서는 어, 그, 그 철학서나 문학서를 읽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쫙 최대한 많이 한다면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죠. 학습자 흥미와 그런 주제에 맞게 이 내용을 편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구조사가 바탕이 됐으니까 요구를 반영해서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사용하겠고 그 구조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재 중심 청화식 교수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 것과 대조적에 있는 그러니까 구조 중심에서는 청화식 그러니까 구조가 중심이 되니까 그걸 최대한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그 청각구조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대조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복합 모형이에요. 우리 아까 이제 오늘 요 부분에 3장의 시작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하나의 뭐 그 모형이 있으면 그 모형으로만 전체 과정을 구성했다면 이제 21세기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모형도 복합적으로 보수법도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합 모형이
그래서 기존의 각 교육과정 설계에 내재된 역기능과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구조 상황 중심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복합 모형에는 이제 구조하고 상황하고 플러스 한 거죠. 구조 상황 중심 교육과정, 구조주의적인 것하고 상황 중심적인 것을 플러스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적 원칙에 따라 내용 체계를 구성해요. 구조주의는 이제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요. 구조에 따라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상세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상황을 첨가해서 내용을 구성합니다. 전체 그 교재의 틀을 이렇게 구조 중심으로 짜고 거기에 각각의 상황을 넣어서 배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조와 상황을 동시에 제시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문법 구조적 설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 중심이라면 문법 구조를 중심으로 쫙 간다면 이거는 거기에 상황을 가미해서 넣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보완점은 구조주의적 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해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은 좋았으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교재를 활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는 상황 중심으로 보완을 해서 유의미한 연습과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보완점이 있고요. 여기에 제시 순서는 언어의 형태, 구조를 언어학적 난이도와 복잡성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고 거기에 상황을 넣어주는 것이다. 교재의 내용은 언어 형태, 교학습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그리고 등을 대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교재에서는 언어 형태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자료를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다음은 여기 앞에는 구조주의하고서 구조 중심하고 상황 중심을 플러스했는데 이번에는 구조하고 기능 중심을 플러스했어요. 구조와 기능을 플러스했어요. 자, 구조주의적인 것과 기능주의적인 것, 의사소통이죠. 그 기능주의인 것 중심을 플러스했어요. 구조주의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의 이 목표는 구조와 어휘를 단계별로 가르치는 것과 구조랑 문법의 구조와 문장 구조 이런 거 그리고 어휘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 이 구조로 의사소통 기능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 이 이제 여기에 그 최종 목표고 여기 이 구조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의 목표를 보면 보완점을 보면 구조주의적 설계로는 원활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구조를 먼저 중심에 두다 보니까 의사소통, 구조 기능 중심 의사소통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런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과 초급 단계에서 목표의 구조 학습 후에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르치거나 구조와 동시에 의사소통 기능을 가르치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한국 교육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이론이 나오는 과정이었고요. 현대 언어 교육에서 특히 한국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됐죠. 현실에서 교육에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완이 돼서 문법을 배우면 그걸 다 하나의 문법을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게. 여기에서 교재의 내용은 기계적인 반복 연습을 하지 않도록 의사소통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구문을 제시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습 문제를 제시하는데 기계적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 제시되는 단어도 무의미하게 그냥 단어만 동사만 딱딱딱 명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교육 목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기계적 반복 연습을 하지 않도록 의사소통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구문을 제시한다. 이건 만약에 오늘이 자기소개 과목이다. 아니면 뭐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고지만 이런 걸 배운다. 동사고 지만 이런 걸 배운다. 그러면 형용사고 하면 맛있다, 뭐 달다, 짜다 이런 것들을 주면 뭐 예를 들면 김치는 맵지만 맛있어요. 뭐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게 보고하는 기계적 연습조차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내재화해서
유의적 연습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는 김치의 맛을 학습자가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라는, 좀 제가 좀 너무 이상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기계적인 반복 연습을 하지 않도록 의사소통과 관련된 유의한 구문을 제시한다라는 표현은, 그 우리 여러분들 교재들 본 적 있죠? 거기 연습 문제를 보면 그 과의 목표에 맞게, 그 과가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과다. 그러면 한 줄짜리 연습 문제도 예를 들면 그 고를 배웠다. 그러면 이 커피는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그런 문장을 예시문에 달다 맛있다, 짜다 맵다 이런 식의 단어를 넣어서 맛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배우게 하고, 그걸 가지고 고도 사용하고 지만도 사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주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유의미하게 나는 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게 연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말하기로, 듣기로, 읽기로, 쓰기로 갈 수 있는 유의미한 구문이 되게 해라, 이런 거예요. 교재를 작성할 때도, 작할 때도. 여러분도 만약에 나중에 그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 교재가 잘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가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혹시 외국에 가거나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스스로 개발할 때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가치성과 필요성을 느끼도록 그 내용을 구성해라.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의사소통 상황으로만 만들어서 제시하지 말고, 실제 사회에서 의사소통 가능성, 그런 가치와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라. 이런 게 복합 모형에서의 교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 구조 중심 교육 과정이 있겠는데요. 복합 모형에서 기능 구조 중심 교육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능은 이제 의사소통이었어요. 기능 플러스 구조 중심 이런 스타일 거꾸로. 아까는 구조 기능이었다면 이번에는 기능 구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역점을 두느냐, 그죠? 구성의 기본을. 그래서 여기는 보면 기능 플러스 구조 중심인데 의사소통 기능을 우선하고 목표의 구조를 부차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을 우선해서 목표의 구조를 부차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점은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만 교육할 경우는, 의사소통만 중심으로 하면 구문의 문법 제시에 비체계적인 게 많다라는 건 체계가 없다는 거죠. 체계가 없어서 그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막 줄도 안 맞았네요. 그쵸?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을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에,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활용될 때 여러 표현으로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교육한 후에 표현하는 문체의 다양성을 기르도록 구조주의 교육으로 이제 보완을 한, 이 뭐냐면 의사소통 기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 구조가 똑바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양하게 표현하더라도 구조에 맞게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구조주의 교육으로 보완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기능 구조 중심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은 언어 기능이라는 개념보다는, 자, 이것이 언어의 기능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해 기능, 표현 기능은 우리가 뭐 이해 교육론, 표현 교육론 이런 그 과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 기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듣기하고, 그 구어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는데,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말하기, 듣기가 있는데 그 중에 듣기가 이해 교육이 되고 말하기가 표현이 되는 거죠. 듣기가 이해 기능이고 말하기는 표현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러니까 문어로 된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문어일 때는 읽기가 이해가 돼. 이해 기능이 돼. 그리고 쓰기가 표현 기능이 돼. 그래서 언어의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이런 단어보다는 이해 기능, 표현 기능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주면 좋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습득과 활용 등에서 양분된 체제를
갖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습득하는 것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것 이걸 나누어서 양분된 체제로 사용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너무 미치도록 달려와서 저도 막 이 머리가 땡기네요. 이게 상태 조절을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건 제가 카톡에 나중에 공지하겠지만 어제 제가 공지 드렸을 때 거기에서 음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시험 과제를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 목요일 밤에 학교에서 저녁에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방법과 내용이 왔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중간고사 형식에 맞게 과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럼 중간고사 출제를 좀 해서 그러니까 그전은 "뭐에 대해서 한번 써 봐라." 뭐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더라도 중간고사 형식에 맞게 출제를 해서 이제 중간고사 답안지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를 중간 과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출제를 좀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쪼끔 요거 조정해 가지고요. 제가 그 주말에 해서 월요일에 그 과제 중간기 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낼 때 제가 시험 문제가 에 해당되는 파일하고 답지에 해당되는 파일을 두 개를 다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답지에 해당되는 파일을 드린 그 파일에 여러분 이름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지처럼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음 보내주시는 건 음 저거 뭐지? 이런 이클럽에 과제에 올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를 배치하는 과제라서 저한테 개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톡이 있나 봅니다. 개인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하고 카톡 아이디하고도 중간 과제 제출 때 제시하면서 같이 써 드릴 테니까 상세한 건 다시 또 그렇게 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거 보고 제출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갑자기 막 달려버려 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이거 한 70-80분 정도 강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끝났죠. 그쵸? 한 10 분, 20분 정도? 10 내지 20분 정도 빨리 끝났는데 너무 달려서 죄송하고 천천히 다시 보시든가 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 즐겁고 행복한 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